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대인신념, 인간관계 심리학 12번째 시간 대인신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인동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앞선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먼저 대인신념의 정의, 개념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개인이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적인 이해다, 지식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 보시면 제가 거의 첫 시간부터 종종 또 앞선 시간에도 또 그런 용어를 다시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흔히 얘기해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어떤 서술 지식을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시죠. 지적인 이해, 지식, 믿음.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대인 신념할 때 이 신념이 이런 서술 지식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언어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비서술 지식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토대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보통 우리 신념, 사고, 생각 이렇게 하면은 특히 그런 용어들은 제가 갖고 있는 견해로는 인지심리학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그리고 흔히 또 우리가 주변에서 인지 어떤 방송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을 누군가가 인지하지 못해서 할 때 그런 인지 그런 말들이 다 바로 서술지식 우리가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또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념도 금방 말씀드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인지, 사고, 생각, 신념, 지적인 이해, 지식, 믿음 할 때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서술 지식에 국한해서 그렇게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또 인지심리학 안에서도 은연중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다 할까요? 그것이 대표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혼용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앞서 그 사회인지 이론, 사회인지학습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렸죠. 반듀라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그것이 행동의 변화, 어떤 행동의 형성에 있어서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얘기한 것이 바로 그때 사회인지할 때 그 인지가 바로 서술지식, 의식 수준에서의 그러한 처리 과정이 우리 행동의 어떤 원인과 같은 아니면 그 토대가 되어지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언어 기반의 그런 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하고 있다고 여기지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이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인지 과정은 앞서 비서술 지시가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전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 그런 과정에서도 인지 과정이라는 게 일어나죠. 왜 인지심리학자, 더 가서 인지혁명 또는 인지과학이라는 더 포괄적인 그 범위의 학제가 인간의 이해, 인간의 심리, 정신 과정에서 생각하는 그 전제가 뭐냐면은 바로 1950년대에 이제 인지심리학, 인지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인지심리학은 이제 인지혁명, 인지과학의, 인지주의의 이제 하위 어떤 형태의 이제 학문 분야가 되겠죠. 그 큰 전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컴퓨터가 발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란 말이 그 말 자체가 원래 계산한다 또는 컴퓨터 하면 계산하는 기계가 되겠죠. 바로 이 계산하는 것을 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사람의 소위 그런 정신과정, 내적인 어떤 심리과정과 유사하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빌어와서 인간의 내적 과정, 정신과정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적 과정, 정신과정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언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도 있죠. 그러니까 비서술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서술 시스템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다 인지과정, 즉 의식하지 못하는 비언어적인 언어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그런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당연히 인지심리학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이것들이 구별 없이 일상에서도 그렇고 오늘 얘기하는 이런 데서도 그렇고 아까 제가 지적했다 할까요? 예를 든 반드로의 사회인지학습 이론에 있어도 그렇고 그런 인지 또는 그 인지의 어떤 뭐 하위 형태랄까요? 사고, 신념, 믿음 이런 것들이 다 언어적인, 의식적인, 즉 언어 기반의 인지, 즉 달리 얘기하면 서술 지식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의 그런 행동의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럼 왜 원인이다 얘기할 수 없느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말 그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나이브한 상태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 행동은 내가 자각할 수 있는 의식할 수 있는 언어적으로 접근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사고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원인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옛날 아니 현재 아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소위 folk psychology, 민중 심리학이라 얘기하는 그런 식의 설명이고 그건 더 이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학자들이 지적해오고 있고 그것이 그러한 의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사고가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비서술 지식 책에 의해서 그간데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인지적 과정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의 결과물이 하나의 행동이고 또 하나의 그런 서술 지식으로서의 인지의 어떤 하위 형태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고, 신념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거든요. 근데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내적 과정 자체를 함부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다루면 이게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있는 것처럼 여겨서 다루게 되면 엉뚱한 것을 있는 것처럼 여겨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개체, 유기체 전체에서 나타나는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행동으로 다루자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 내적 과정 이런 것들이 없다기보다도 그걸 다른 방식으로 다루면서 그런 용어들을 쓰지 않을 뿐이죠. 근데 소위 인지심리학에서는 그러한 서술적, 비서술적 체계, 과정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 없이 그렇게 쓰이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대인 동기, 뭐 대인 신념, 대인 지각 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1950년대 이후로 지금 한 80년 좀 지났나요? 한 7, 80년 지났나요? 이게 인지주의, 달리 하면 심리학에서 인지심리학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구현된 결과물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소위 인공지능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다 언어 기반의 어떤 그런 논리, 체계, 바로 그것이 계산이라는 이름으로 컴퓨터에 구현되어서 이 컴퓨터가 우리처럼 어떤 내적, 정신적 과정을 처리하고 그것에 의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현한 것인데 그게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AI라는 이름으로 인공지능 AI 같은 말이죠. 그 이름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소위 정신, 마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인지주의적 접근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 대한 심리학도 보면은 이게 다 인지주의 접근하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대인신념, 대인지각, 그 대인동기라는 이름으로 설명한 내용들이 그런 식으로 이것이 연구됐다 할까요? 구성됐다 할까요? 서술됐다 할까요? 그렇게 이론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아니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까지 고려해서 이게 생물학적 타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런 비서술, 서술 지식 간의 관계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그런 행동 그리고 또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산물로서 만들어지는 서술 지식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그리고 서술 지식의 결과물이 행동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또 금방 전통적인 인지주의 심리학에서 인지주의적 입장에서 구현한 이 컴퓨터가 과연 인간의 그런 지능을 흉내내는 인공지능이 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용어를 빌어서 얘기하자면 언어 기반의 논리적 명제 처리를 하는 이런 계산, 전통적인 계산주의적 이러한 인공지능은 더 이상 다른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 아니면 거꾸로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런 내적 심리, 심적 과정 그리고 행동의 설명하기엔 더 이상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논의되고 있거든요. 즉 생물학적인 이해 없이 우리가 아는 것은 의식하는 것만 의식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의식적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서술적 체계가 우리의 정신, 마음의 전부인 것처럼 또는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대인심리학, 인간관계 심리학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상황, 사건, 상대방과의 어떤 경험을 우리 소위 내적인 사고, 신념, 즉 서술 체계에 의한 인지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행동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반복하면 뭐 다른 우리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동물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기존의 논리적 계산에 의해서 그런 뭐 참 거짓 이런 식의 명제 논리를 가지고 구현해 놓은 이런 인공지능의 경우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보다 신경계가 단순한 아주 단순한 동물의 그런 지능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타당성이 떨어지는 접근법이었다는 것이 계속 지금 얘기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1950년대 이후로 그런 인지주의적 입장이 지금 굉장히 유행이 되고 팽배해 있어서 그런 관점이랄까요?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그런 어떤 인지주의적 접근법이 여러 곳에 적용되어서 인간관계 심리학에 있어서도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바라보는 인간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대인동기, 대인지각, 대인신념 뭐 이렇게 해서 쭉 얘기하는 중에 오늘 대인신념을 얘기를 하면서 대인신념의 정의란 무엇인가 지적인 이해다, 지식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뉘앙스 자체가 지적이라 해서 꼭 서술 지식, 서술 언어적으로 접근해야만 된다는 이유는 없죠. 그리고 지식, 믿음도 그렇고 그런데 이 뉘앙스 자체가 보면은 이 서술 지식에 국한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식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고 대인신념의 정의도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좀 뭐랄까 비판을 한달까요? 하고 이런 걸 들여다볼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이따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앞선 시간에 이제 도식 얘기가 이제 대인신념에서 구체적으로 나온다 했는데 우리 이제 도식은 자기 개념에서 살펴봤었죠. 이 자기 개념이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도식에 대한 얘기도 좀 이따 할 텐데 이것도 보면은 흔히 우리는 서술 지식과 관련된 그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도식 스키만 해도 비서술 지식들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토대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 대인신념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여기에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 말씀드려봤습니다. 과거의 대인관계 경험을 체계화한 기억이며 우리들이 기억이면 다 의식적 기억을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만 비서술 기억, 비서술 지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토대가 되죠. 더 많죠. 미래의 대인관계도 영향을 미치는 지적인 밑거름이다. 이 지적이란 것도 서술, 비서술 다 같이 그렇게 고려하시고 과거의 인간관계 경험에 근거해 생긴 개인의 굳은 믿음이다. 굳은 믿음 이러면은 이게 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서술 지식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죠. 다 지금 포함된 것이다. 오히려 저는 이 굳은 믿음이다, 기억이다, 지적인 밑거름이다, 뭐 지식이다, 이해다, 이것이 비서술 지식을 얘기를 하고, 이것이 행동처럼 제가 지금 뭐 손짓하고 말하고 발짓하고 뭐 걸어다니고 뭐 하는 것처럼,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이것이 드러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저는 서술 지식이다. 그것이 뭐 매뉴얼과 같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물학적인 시스템 자체가 환경 또는 사건, 어떤 작업,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인간관계니까 어떤 대인 관계에 있어서 또는 타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소위 우리가 좁은 의미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서술 지식이라는 형태로, 제가 비유하자면 매뉴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 병렬적인 처리가 일어난다 하고 얘기할 수 있고, 행동주의에서는 이런 행동 그리고 행동 아닌 것을 구별하지 말고 그냥 유기체가하는 것들은 모두 다 우리가 측정해내고 객관화시켜서 그것들을 행동으로 다루자, 이렇게 개념 정의한다는 얘기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의 굳은 믿음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서술지식에 국한해서 생각하면 곤란하겠다. 4번, 자신의 경험을 추상화하여 지속적이고 안정된 신념으로서의 인간관계 관이며 인생관의 일부이다. 이게 관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바로 금방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고, 이 추상화한다가 결국은 이게 이론화한다, 가설한다, 개념화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즉 우리가 많은 경험에 의해서, 많은 경험들에 의해서 거기에서 추상화, 달리하면 일반화해서 하나의 이론을 형성한단 말이야. 아니면 하나의 가설을 형성한단 말이야. 뭐 내가 학자도 아닌데 무슨 내가 이론을 형성하지? 아니요. 이런 전문 지식, 소위 심리학이 되었든 어떤 뭐 학문이 되었든 그런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갓난 아이들도, 그죠? 세상을 보는 나름대로의 그런 방식이 있단 말이야. 그런 의미의 이론 가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론 가설 중에 좀 전문화되고 체계화되고 뭐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학문에서 얘기하는 뭐 이론, 가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각각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인간관계는, 이러이러한 사건들은, 이러이러한 상황은 이렇게 하나로 이론 또는 가설로 할 수 있겠구나, 일반화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추론 과정, 즉 추상화하는 것을 뭐라고요? 귀납법이라 하죠. 귀납법. 법자는 여기서 귀납법이라 하죠. 우리 안에는 귀납법이라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추론 과정이 뭐 행동주의자가 얘기하기는 하나의 행동으로서, 아니 뭐 인지심리학자, 인지주의자 얘기하자면은 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비서술적 체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심리적 경향성 또는 뭐 하나의 그런 프로세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귀납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 여기서는 대인신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경험이고, 그것은 지적 이해다, 지식이다, 믿음이다, 기억이다, 뭐 지적 밑거름이다, 개인의 굳은 믿음이다, 뭐 인생관이다, 세계관이다, 안정된 신념이다. 그리고 좀 더 딱딱하지만 이것들을 좀 더 포괄해서 보편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의 도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도식이 사람을 향할 때는 개인 신념이 되어지고, 그 도식이 나에게 향할 때는 자기 개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기 개념은 결국 자아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자기하고. 또 뭐 자아 자기를 구별하기도 하죠. 뭐 그런 융의 자기와 프로이드의 이드와 또 뭐 자아, 이런 것들을 또 엄밀하게 구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여기서는 우리가 그런 구별까지 필요 없고, 또 인간 관계 심리학에서는 자기 개념은 곧 자기 또는 뭐 자아와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도식이 자기 개념이 되는 거죠. 5번, 새로운 경험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경험들을
해석하는데 그 다양한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그것이 어떻다라고 해석한다. 많이 약수를 해서 좀 지워볼까요? 예, 다양한 경험들을 해석한다. 이게 뭐죠? 앞서 판단한다, 해석한다, 즉 지각한다라는 거죠. 제가 그때 지각이라는 용어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뭐 색깔을 구별한다, 지각한다. 저거 빨간색이다. 저거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각가지 그런 색들을 경험하려면은 해석, 판단, 즉 어려운 말로 지각하려면은 그것을 해석, 판단, 지각에는 뭔가 틀이 있어야 되겠죠. 틀. 바로 그런 인지적 틀, 즉 그것을 인지적 도시, 제가 앞서 스키마를 인지도시 이렇게도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인지적 도시, 영어로는 스키마라 한다. 그 스키마가 뭐 경험에 의해서, 많은 경험에 의해서 부지부식간에 비서술 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화, 추상화, 일원화 하는 그 과정이 귀납법이고, 그런 귀납법의 결과물로 하나의 세상을 이해하는 자기 나름의 이론, 물론 같은 시대, 같은 문화, 같은 지역, 같은 세대라면 그 이론들이 크게 다르지 않겠죠. 하지만 그것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이론, 또는 가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을 해석하는, 판단하는 시각의 토대가 되지는 바로 인지적 틀, 인지적 도식 스키마다. 바로 그러한 스키마가 사람에게 향할 때는 대인신념이고, 그것이 나에게 향할 때는 자기 개념 또는 자기란다. 그래서 소위 아까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10여 분 시간을 들여서 서술지식, 비서술지식 이름하여서 소위 인지라는 용어가 어떻게 뭐 구별 없이 그렇게 혼용되고 있다 할까요? 구별 없이 쓰여지고 있으며, 그렇게 인지라는 것을 그런 서술지식, 언어적 논리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인지에 국한시키는 것이 얼만큼 인공지능의 구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그런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보다 더 단순하다고 여기지는 그런 동물들에게도 적용하기에는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타당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아할 때 우리는 자아를 뭐 다 서술지식으로 내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아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다. 왜? 이 자기 개념, 자기 자아에는 바로 비서술 지식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전부 다라고 저는 좀 드라마틱하게 과장해서 얘기할 수 있고, 결국 그런 것들이 뭐 좁은 의미의 행동으로 또는 우리가 서술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때 저는 그 비유하자면 이제 매뉴얼을 비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사고, 신념, 생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누차 반복하지만 행동주의에서는 사고, 신념 이런 용어를 아예 그냥 유기체가 인간이 하는, 다른 동물들도 그렇지만 인간이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으니까 행동을 다루자 이렇게 개념 정의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기 개념, 자기 할 때 대표적으로 자아란 말 쓰죠. 자아를 할 때 이거 자아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러한 개념에 나에게 향한 인지적 틀, 인지적 도식을 바로 스키마라 하고, 그것이 사람에게 향할 때는 대인신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한 도식이 우리의 모든 새로운 경험을 해석하는 토대가 되어지고, 바로 그 중에 사람을 향한 도시, 대인신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들을 해석하는 토대가 되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도식 얘기가 나와서 우리 앞선 시간에 봤었던 도식 다시 한번 제가 펼쳐봤습니다. 도식 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즉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서로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서 제작된 거대 단위의 기억이다. 이 기억도 강조하지만 서술 기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비서술 기억이 오히려 대부분이다라고 저는 뭐 과장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세상에 대한 자신이 해석한 기초 지식 또는 이론이다. 아까 말씀드린 이론, 뭐 가설, 토대가 된 지식이다. 이걸 인간관계에 적용하면은 뭐 개인신념이 되고 자기 자신에 적용하면은 자기 개념, 자기가 되어지는데 바로 자기 개념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위 따옴표 땡땡 성격적 요소, 요인이다. 그래서 이 도식이라는 것을 자기 개념할 때 요 파란 활자로 된 걸 보면서 제가 그때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확하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다시 한번 또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상에 대한 지식들과의 관계 및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사건, 사상 및 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의 조직체로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행동 전략을 선택하는 일종의 틀이다. 인지적 틀이다. 이게 바로 뭐 이론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경험들을 귀납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추론, 추상화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해가지고 어떤 이론을 세움으로써 그 이론 하에서 우리가 일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해석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선택 결정하고 적응해서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존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이론을 어떤 전문화된 그런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한다면은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그런 경우와는 달리 그런 것은 학문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론들이 되어지겠죠. 자, 도시의 속성,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왜? 일반화해서 이론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 가지 각각이 주어진 정보들을 그 이론 체계 안에 탁탁탁 적용시켜서 우리가 판단, 해석하고 그에 따라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그것이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추론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미리 예측하고 달리하면 기대하고 설명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소위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는 통제, 컨트롤한다 하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 인과관계 관계에 대한 이론이 타당하냐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 했죠. 우리 일단 되든 안 되든 이렇게 인과관계를 추론해야지만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타당하게끔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학문적 이론이 되어지겠죠. 바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기 또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도식을 구성하고 이론에는 당연히 정서적 가치라는 것이 결부돼 있다. 도식뿐만 아니라 뭐 인간의 소위 이제 뭐 마음 한자가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제가 이걸 뭐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지만 선으로 표시하면은 인지, 정서, 동기 또는 뭐 행동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인지, 정서 이거는 뭐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도식에는 정서가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 추론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는데 그리고 이런 이론화에서 어떤 판단과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정확성을 따라서 우리 적응에 효율적이면은 그러한 이론 가설들이 유지되어진다, 강화되어진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타당성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그것이 뭐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형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통제감 욕구, 바로 금방 말씀드렸듯이 설명하고 예측 기대, 예측 기대 같은 말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하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생존, 적응할 수 있다. 적응에 유용하다. 정확성, 타당성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는 통제감 욕구를 가진다. 또는 통제하려는 동기를 가진다. 이것이 뭐 자연현상이나 또 뭐 우리가 만드는 문화라고 얘기하는 추상적인 것, 뭐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구체적인 것, 또는 타인에게, 사람에게 향할 때는 이것이 뭐 지배욕구, 통제욕구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동기를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러한 도식을 바꾸는 데는
굉장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인지적이라는 것은 또 아까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서술 지식으로서 인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거 도시계만 국한되면 특별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과학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과학이 소위 하는 일이 바로 설명하고, 설명한 게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측하고, 그래서 그 예측이 소위 우리 입맛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에 따라 그거를 바람직하도록 통제하려고 하고, 이게 과학의 목적이다,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지금 도식의 속성, 이거 세 가지 아닙니까? 이게 그 과학이 하려는 것도 결국 이것들을 다 체계화시킨 이론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그런 이론을 만드는 것이 과학이다. 달리 하면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속성, 행동 경향성인 거죠. 그것이 여기서 도식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에게 향할 때는 대인 신념이라 얘기하고, 자기 자신이 할 때는 자기 개념이 되어서 우리는 나름 타당성은 떨어지더라도, 정확성은 떨어지더라도 그냥 뭐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나름 사람들마다 다 이론이 있다. 물론 시대, 문화, 뭐 지역을 공유한다면 그 이론들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씩 더 상이한 이론들이 있다. 그런 이론하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바로 효율적으로 딱딱딱딱딱 판단, 해석하고, 그리고 그 이론 체계 안에는 좋고 싫고라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를 타당성 있게 그렇게 이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통제감, 욕구에 의한 통제라는 것이 착각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도식이나 이런 과학이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즉 결국 이것이 결국 뭐죠? 도식이니 과학이니 또는 대인관계에서의 대인신념이니,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보편적인 그러한, 또는 다른 동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소위 심리적 경향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통제감 욕구는 통제 착각을 낳는다. 그리고 통제감을 상실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겪게 되어지고 생물학적 심리적으로 우리의 생존에 불리하다. 그래서 이러한 통제 착각 하에서 잘못된 이론, 도식이 낳는 결과가 이러한 미신이니 징크스니 그리고 편견이니 고정관념이니 이런 것들을 낳는다. 편견이죠. 이것이 결국 뭐 자연현상으로 적용될 때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 아까 인간관, 뭐 세계관 이런 데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관이 타당성 없는 왜곡된 것일 수 있을 테고, 이것이 사람으로 향한다면 결국 뭐 대인관계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속성, 그로 인한 어떤 한계,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도식에 이어서 또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삐아제라고 하고 뭐 피아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됩니까?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발달 심리학에서 뭐 가장 중요하게 또는 뭐 약방의 감초처럼 그렇게 배우는 것인데, 삐아제의 인지 발달. 처음에 감각 운동기가 있다. 그리고 전조작기가 있다. 남째 구체적 조작기가 있다. 그리고 그 형식적 조작기가 있다. 그리고 삐아제가 소개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을 연구하는 그 분야에서 이후에 또
단계로 소개한 것이 이제 2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발달한다는 거예요. 인지가 소개한 것이 여기다 쓸까요? 후형식적 뭐 후형식적 단계가 있다. 여기 뭐 조작이란 말 이렇게 그렇죠. 후형식적 단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5단계를 소개를 하는데 보통 개론서에서는 이제 한 4가지 정도. 그리고 아마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단계를 이제 추가한 것 같아요. 감각운동기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이 과정에 피아제가 바로 도식이란 개념을 가지고 이 과정과 연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거 도식이란 스키마라는 이 단어를 도식을 처음 소개할 때 어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칸트의 개념이거든요. 칸트는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 그 자체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알 수 있는 그런 우린 존재는 아니다. 그럼 우리가 소위 안다 라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 결국 구성되어지는 것이다. 컨스트럭트 구성되어지는 것이다. 뭐 외부에서 자 이걸 절하고 합시다. 유기체 또는 뭐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절합시다. 외부에서 입력되는 어떤 그런 사건, 상황 여기서 이제 타일이 되겠죠. 그것이 나에게 경험되어질 때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 안에 있던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입력되어지는 상황, 사건, 자극을 이미 나 안에 있는 것이 이게 상호작용해서 이것들을 구성해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용어로 얘기하자면 외부에서 나에게로 들어오는 상향식 처리와 내 안에 이미 상위의 어떤 것이 하향식으로 그렇게 만나서 상호작용해서 구성되어진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이지 우리는 이 외부 상황, 사건, 뭐 대상 이 경우에 이제 사람이 되겠죠. 그 자체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바로 그때 이렇게 하향식으로 이미 있는 무엇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정보를 구성하는 그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체계가 바로 도식이다. 그래서 앞서 뭐 도식 개념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식 체계고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대인신념이라 얘기해서 이 대인신념의 정리를 얘기할 때 다 지적 이해, 지식 체계, 믿음 체계, 뭐 지적인 미끄럼틀, 뭐 신념, 인생관 일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도식 개념이거든요. 잠시 좀 치울까요? 그런데 이 비아제가 이 도식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아까 감각 운동기부터. 이 감각 운동기라는 것은 이게 서술 지식이 관여할 수 있는 서술 체계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이 경우에도 당연히 인지 과정이 일어나고 다 비서술 체계에 의해서 우리의 도식이 즉 세계를 이해하는 어떤 인지 틀이 이때부터 쭉 형성된단 말이야. 우리 외부 사건에 의해서 감각이라는 이름의 과정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의 외부 사건으로 운동이라는 이름의 그런 과정이 일어날 때 여기에도 당연히 인지적 정보 처리가 또 인지적 내적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러한 감각되어지는 외부 사건이 감각되어지는 이것을 해석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도식인데 이것이 감각 운동기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적으로 우리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도식, 지적 체계, 도식이란 개념으로 소개하는 어떤 지적 체계가 있고 그 비서술적인 체계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인지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여기는 후천적으로 도식의 비서술적인 그런 지식 체계가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감각운동에부터 이제 도식이 이런 감각운동을 통해서 인지 발달을 이게 관여한단 말이야. 칸트가 얘기하자면 우리의 경험을 구성해주는 어떤 그런 선천적인 그리고 발달하면서 후천적인 그 체계가 갖추어지는데 그걸 도시가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감각운동이 지나면은 전조잡기. 전조잡기에는 뭐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이 발달되어지고 그건 뭐 인지와 관련된 것이죠. 그것이 서술이든 비서술이든 간에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 그래서 이때는 실제 구체적인 대상을 말 그대로 조작,
다룰 수 있는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인지 발달이 나고 이 도시 쭉 발달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식적 조작기. 이때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 형식이랑에서의 폼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지금 폼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이라는 그 어원을 따온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뭐 우리 추상화 일반화 시킨다라는 거. 저 구체적으로 어떤 사물을 가지고 다루는 그 이상의 이제는 우리의 인지 과정이 발달한다는 거. 여기도 당연히 비서술적인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서술적인 지식들이 형성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체적인 그런 갖가지 경험, 구체적인 말 그대로 구체적인 경험들을 속에서 귀납 추론에 의해서 이걸 추상화해서 일반화하고 즉 이론화한다. 바로 그것들이 지금 이제 도시 쭉 발달해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도식을 얘기할 때 나름 세상을 이해하는 이론 뭐 이렇게도 이제 제가 소개했던 거요.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 그래서 요 시기가 우리 흔히 초등학교 요즘은 어떻게 쓰면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1에서 한 3학년까지는 공부가 쉽다. 그런데 한 4학년부터는 이게 공부가 어렵다.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반에서 우수한 1, 2등 하던 애가 4학년 때서부터는 점수가 안 나와서 뭐 1, 2등을 못한다. 그게 왜냐하면 한 4학년쯤 될 때부터 이게 뭐 형식적 조작기, 즉 추상화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조작기에서 대상 영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인지 발달이 나고 구체적 조작기에서 자기 중심성을 보이다가 이제 형식적 조작기에서 이렇게 추상화되어질 때 이게 자기 중심성에 벗어나서 이제 타인을 이해하는 그런 모방, 공감과 관련된 토대가 되어지는 우리 사회 인지 학습 이론 얘기할 때 거울 유런 얘기했죠. 이런 거울 유런과 관련된 이러한 어떤 사회성 발달이 이제 이때도 중요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 일례로 뭐 개론책에 나오는 이제 그런 흔한 일례로 꿈속에서 내가 할머니를 봤다면은 그죠? 나중에 할머니한테 꿈에서 자기가 만났던 얘기를 할머니도 나를 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즉 자기가 꿈속에서 자기가 할머니를 봤는데 할머니도 나를 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체적 조작기에서의 그런 자기 중심성. 그래서 전조작기에서는 대상 영속성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고 구체적 조작기를 넣어보면서 이러한 자기 중심성이 이제 또 이렇게 깨어진다 할까요? 자기 중심성에 벗어나고 그래서 이제 형식적 조작기라고 여겨지는 추상화 일반화하는 이런 시기에서는 바로 거울류를 토대로 한 모방 공감으로 사회성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진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 대인관계 심리학에 있어서는 이 시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이제 사회적 민감기라 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뭐랄까 문제를 겪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죠. 이제 한 초등학교 4학년쯤 될 때.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성인기까지 우리 인간관계에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감각 운동기부터 시작해서 1차 양육자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바로 대인신념 좀 더 일반화시키자면 우리 도식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바로 이 시기 뿐만 아니라 이후의 성인기의 인간관계에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뭐 인간관계에 관한 성격 심리학적 접근법 중에 그런 정신분석적 접근에서 얘기하는 뭐 프로이드, 말러, 볼비 그런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었죠.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를 지나서 이제 후형식적 조작기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후형식적 조작기라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소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말보다도 좀 더 보편적이고 거시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경우가 후형식적 조작기예요. 즉 달리 얘기하면 아까 형식적 조작기에서는 뭐 도덕 발달 여러분 뭐 도덕 발달과 관련해서도 이게 뭐 들어보신 바가 있죠. 도덕 발달에 있어서
형식적 조작기에 대응되는 것이 그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가치에 의한 기준 이런 것들을 내재화시키는 즉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그러한 시기고 후형식적 조작기는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보편적이고 시대와 문화와 장소를 넘어서 초월적인 거시적인 그러한 가치 판단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후형식적 조작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앞서 지난 시간에도 또 봤습니다만 여기 메슬로의 자아실현자의 특징 중에 문화적 동화에 저항한다. 이 부분이 바로 후형식적 조작기하고 후형식이 빠졌네요. 후형식적 조작기하고 연결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뭐 그 한 예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원효 대사라고 부르는데 원효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 신라의 공주와 결혼을 했죠. 그래서 낳은 자녀가 설총이라는 또 그 대단한 분인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위 형식적 조작기라고 상황된다 할까요? 거기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불교라고 소위 불교라는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율법 하려면 어떤 사회성의 중요한 어떤 그런 문화, 시대, 상대적인 어떤 규준, 규칙 이런 것들을 초월해 버렸죠. 이런 경우가 바로 후형식적. 상대적인 문화, 시대, 장소, 어떤 집단 이것을 초월해서 아주 보편적이고 거시적인 그러한 어떤 가치에 의해서 삶을 이끌어가는 시기가 후형식적 조작기 또는 후형식적 단계다 이렇게 보고 지금 그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중에 이제 최후 단계라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도식을 갖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효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일반 말 그대로 대다수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극히 드물죠. 그리고 공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죠? 내가 원하는 바대로 행하지만 그것이 전혀 사회에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내가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바로 이렇게 상대적인 어떤 문화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준을 초월해버린 어떤 보편적 그러한 가치에서 삶을 살아가는 후형식적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 얘기는 엉키면 공자 4대 성인 중에 한 분 얘기 나왔으니까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시달타 같은 경우에도 이미 문화적 동화에 저항해버려서 자아실현자로서 그런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주어진 시대 문화 또는 집단 내에서의 어떤 그런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후형식적 조작기 또는 후형식적 단계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또 왜 이렇게 강조해서 이런 자아실현자의 특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앞선 시간에 부적응적 대인 동기가 있다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대인 동기를 충분히 충족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다 했죠. 하지만 이게 가능한 경우가 그죠? 이렇게 충족되지 않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관계하는 이제 상호작용할 텐데 B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4대 성인쯤 되어지는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공자나 원효처럼 그러한 상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편 원리에 의해서 그런 상대성을 초월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후형식적 단계에 이른 사람이 이러한 사람들과 이렇게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고착이나 퇴행이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고착을 예를 든다면 고착된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이런 사람이 이런 분들과 상호작용한다 할까? 어떻게 보면 도와준다? 아니면 우리 전문직인 상담을 한다? 아니면 가족 중에 이러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아니면 이러한 B의 지금 이제 자아실현자의 특징을 갖고 있고 지금 후형식적 단계에 있는 양육자가 이렇게
충분히 충족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어떤 피양육자를 양육한다. 물론 그 안에서 상호작용이 있을 텐데 양육한다 하게 되어진다면은 이러한 부적응직 대인 동기는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적응직 대인 동기는 해결되겠죠. 물론 완전한 것은 없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극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아실현자의 특징을 지닌 아니면 후형식적 단계의 이런 그런 보편적 가치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잘 얘기하면 메슬로 욕구 단계에서 최상위 단계라 여기지는 이러한 욕구가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많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뭐 고착이라 얘기할까요? 대인 동기에 있어서 부적응적인 대인 동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향하는 것이 소위 그런 어떤 좁은 의미랄까요? 뭐 종교 자체 또 뭐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감히 얘기도 할 수는 없고 해서도 안 될 테고 그렇죠? 그런 종교 소위 기복, 기복이라 얘기할게요. 기복 신앙과 관련된 그런 종교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런 종교를 뭐 토대가 된달까 이 종교를 이 종교란 이름의 어떤 그런 토대가 되지 않는 사상을 이렇게 창시했달까요? 그런 분들은 금방 말씀드린 그런 4대 성인뿐만 아니라 뭐 원효라든지 그 주위에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제가 앞서도 그런 질문을 우스갯소리를 했었나요? 예수님이 기독교인이냐? 시달타가 불교인이냐? 예수나 시달타 그리고 공자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 불교인, 유교인이 아니죠. 이 사람들의 생각을 소위 기복신앙적으로 그렇게 해서 종교화시킨 것이 저 같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적응적인 대인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할까요? 하여튼 이런 기복신앙의 좁은 의미랄까요? 아니면 뭐 근본 이런 창시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는 좀 다르달까요? 그런 이런 것으로 이런 기복신앙적 정권을 향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이 또한 결코 해결이 쉽지 않고 결국은 메슬로의 상위 단계나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아니면 이렇게 후형식적 단계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상담이나 아니면 가족 관계나 어떤 식의 관계든 인간관계든 아니면 가족 내에 구성이 되어질 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잘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후형식적 단계 그리고 메슬로의 자아실현자의 특징 그리고 지금 부적응적 대인 동기의 해결 방법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스키마 도식 얘기를 하면서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 얘기를 하고 후형식적 단계 얘기하고 자아실현자의 특징 얘기하면서 앞선 시간에 했던 부적응적 대인 동기의 충족 해결 방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 이제 대인신념 관련해서 2번 대인신념의 내용은 무엇이냐 결국 대인신념이니까 인간을 향한 인간관계를 향한 하나의 도식이 되어지겠죠. 인간관계의 중요성, 얼만큼 중요하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도식이 있겠죠. 신념이 있겠죠. 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인간관계가 어떤 것이냐. 나는 가족이라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아니, 나는 우정이 가장 중요하다. 아니면 나는 친구 했나요? 뭐 사제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아니, 난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중요성이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대인신념, 관련 인간관계에 관련된 도식에 있어서의 그러한 내용들이 인간관계 자체의 중요성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 그리고 이상적인 인간관계는 어떤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은 어때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대인신념을 구성하는 내용이란 거죠. 달리 하면은 인간관계를 향한 나의 지식체계, 도식을 구성하는 내용이란 거죠. 이런 것들은 서술적인 지식이 또 있고 비서술적인 지식도 구성되겠죠. 자, 대인신념의 특성, 일시적인 사고 내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안정된 사고다. 왜? 지금 도식이 이론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면 고쳐진다기보다도 바꾸려면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안정된 사고의 내용이다. 이때 사고라는 것도 오늘 앞서 10여 분 동안 말씀드렸고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니고 반복된 얘기일 텐데 바로
서술적 지식에만 국한된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마시라. 즉 신념의 내용이 지각되는 수준은 다르다. 결국 지각되어지느냐 이것이 의식 수준까지 지각되어지면 서술 지식이 될 테고 그렇지 못하면 비서술 지식이 될 텐데 바로 내 도식 소위 이론 여기서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인간관계와 관련된 한 신념을 구성하는 이 요소 중에는 이 서술보다는 비서술이 더 많고 초대가 되어진다. 이렇게 다시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째 신념의 특성, 새로운 인간관계 상황에 대한 기대와 예측의 근거로 작용한다. 요건 뭐예요? 오늘 아까 도식이 어떠냐 얘기할 때 과학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얘기할 때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한다고 했는데 왜 이거 도식과 과학, 즉 소위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이론 방식과 과학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동일한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지?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 또는 행동적 경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인 신념도 인간을 향한 도식, 하나의 이론이니까 그게 뭐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기대하고 예측해서 그걸 가지고 뭘 하려는 거죠? 대인 관계에 있어서 나의 욕구, 대인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통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그 욕구 충족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의 생물학적, 심리적 적응, 생존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같은 유전자를 남기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새로운 인간관계 상황에 대한 기대와 예측을 근거로 작용한다. 이 별 얘기 새로운 얘기 같지만 당연히 아까 도식이 무엇인지 이해하셨다면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소위 행동 경향성, 심리적 속성이라는 것이 즉 지식을 어떻게 형성하며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아까 전반적으로 이해하셨다면 그대로 어디 인간관계도 적용시키면 되는 거죠. 여기 대신 인간관계 대신 뭐 자연현상이든지 뭐 사건 뭐 대상이든지 뭐든지 넣으면은 그대로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 조직에 적용하면은 뭐 조직 심리학과 관련된 나의 어떤 신념, 도식이 될 테고 뭐 생물학에 적용하려면은 뭐 생물학과 관련된 하나의 이론, 도식이 될 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인간관계에 적용한 것이고 새로운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한다. 이 얘기 아까 도식의 속성이 이렇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설명, 예측, 통제한다는 것이 바로 해석하고 평가한다. 이 평가라는 것은 가치와 관련된 것이겠죠. 바로 정서적인 것과 관련된 게 되겠죠. 즉 정서과와 관련된 것이겠죠.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적 주의와 지각과 기억을 하게 한다. 지금 도식이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까 그 파란 글자로 제가 작성한 도식을 다시 넘어갈 필요 없이 아까 볼 때도 그랬죠. 도식의 속성 중에 정보 처리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모든 것에 주의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의를 한다면 우리는 뭐 아마 진화적으로 뭐 살아남을 수 없었겠죠. 우리는 선택적으로 주의를 하는데 무엇에 즉 달리하면 우리는 무엇에 소위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 이 선택적 주의라는 것은 이것도 서술적으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어떤 의식적인 과정이 합쳐져서 우리는 이제 또 의도적으로 선택적 주의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비서술 서술을 이걸 다 같이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금 이 주의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강조하면서 이런 선택적 주의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게 서술적이든 비서술적이든 뭐에 관심을 가진 거죠? 우리가 어떤 도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관심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도식 얘기할 때 좀 뭐 아름다운 속담은 아니지만 개 눈에 똥만 보인다. 개에게는 똥이 중요하게 선택적으로 주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즉 바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나의 도식이 어떠냐, 즉 대인심이 어떠냐에 따라 선택적 주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각, 즉 판단과 해석이 일어나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상위의 소위 인지심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인지과정이 일어난다. 그것이 뭐 결국은 나의 인간관계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기 개념, 자아라는 것도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도식이다. 이렇게 다시금 얘기를 하고 비슷비슷한 얘기 계속 이렇게 반복해 드리고 있는데 하고 지금 얘기해서 대인심리의 특성이라는 것은 도식이라는 것을
이제 인간관계 적용해서 다시 풀어놨을 뿐이다.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하면서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네 번째군요. 네 번째, 인간에 대한 신념. 대인 신념 안에는 인간 일반에 대한 신념도 있다라는 거. 아까 대인 신념의 내용에는 뭐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또 어떤 인간관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보죠.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느냐, 그 어떤 행동 방식 이런 것들도 지금 대인 신념의 내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대인 신념 안에는 인간 보편, 인간 자체에 대한 신념도 있다는 거죠. 어떤 구체적인 어떤 특정인과의 인간관계 또는 무엇이 중요한 인간관계고, 인간관계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나는 인간관계를 이런 식으로 한다. 라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보편 인간 자체에 대한 신념이 있다는 거죠. 과거, 그런데 이런 보편 인간 자체에 대한 신념도 이것이 그냥 생겨나나요? 결국은 그 개인의 직접 간접적인 경험으로 형성되는 것이죠. 그 형성된 것이 결국 도시라는 개념을 빌어서 얘기하자면은 그것이 아까 피아제의 그런 인지 발달, 그 용어를 빌려오자면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 거치면서 나의 도식이 일반화되어지고 즉 이론화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후에 새로운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구체적인 그런 경험이 어떠냐에 따라 나는 인간 자체를 혐오한다. 나는 사람 자체를 좋아한다. 그것이 더 넓어져서 성인들 같은 경우에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 얘기하는 박애, 이러한 도식을 갖고 있다 할 때 그런 인간 자체를 혐오하는 그러한 인간 자체에 대한 신념,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에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며 사람이면은 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과 관련된 도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후에 또는 진행하고 있는 그런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낳을 것인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과거의 직간접적 경험이라는 게 뭐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성격 심리학적 입장에서 누차 강조했지만 초기 1차 양육자와의 관계, 즉 피아제로 얘기하자면 감각운동기, 비서술 지식에 의해서 우리의 도식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1차 양육자와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예차가 형성했느냐. 볼비의 용어를 빌리자면, 말레의 용어를 빌리자면 어떠한 대상관계와 관련된 이론, 달리하면 대상관계 도식이 형성되었느냐. 프로를 얘기하자면은 그런 무의식적 동기가 얼만큼 잘 충족되었냐, 적절히 충족되었냐가 이후에 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과거 직간접적 경험이 금방 얘기한 1차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는 것이고, 프로이트가 됐던 말러가 됐던 볼베가 됐던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러한 감각운동기에 우리의 그런 대인관계와 관련된 행동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 소위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제2의 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죠. 비서술 지식에 의해서 이러한 우리의 행동 패턴, 습관이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도식이라는 이름으로 비서술 지식 체계를 구성하고 또 우리는 의식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복잡한 신경계를 가졌으니까 서술 지식을 형성해서 그걸 일반시켜서 내가 스스로 자각하기에는 나는 인간이라면 그냥 질색이야. 인간을 혐오해. 그리고 자기의 소위 총체적 행동이라는 이름의 성격, 습관화된 행동은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떠한 그러한 상호작용을 하겠죠. 자, 인간 보편에 대한 신념, 인간 일반에 대한 신념이다.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신념이다. 지금 이제 대별한 거예요. 인간 일반, 나는 인간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나는 혐오한다.
인간 혐오주의자, 뭐 주의자 뭐 이렇게 붙일 수 있나요? 뭐 그런 경우도 볼 수 있고 특정 집단에서 그렇다. 제가 당장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나치 시대 때 그 독일 국민들이 유태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특정 집단에 대한 신념이죠. 그게 어떻게 형성됐죠? 금방 말한 대로 고전 조건, 도구적 조건이 됐죠. 그래서 이 시대 이때 때 유태인들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대해서도 혐오하지만 특히 냄새, 맛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 반응을 보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맛이라는 것이 혀로만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맛의 거의 8, 90%는 냄새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각이 마비되어지면은 맛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뭐 코로나 때 그죠? 이게 이 맛을 잃어버린 경우가 이게 이제 이, 이 호흡기와 관련된 그러한 증상하고 관련됐잖아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맛, 냄새 이것이 우리의 생존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감각 정보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존의 위협을 준다. 위험한 자극이다. 라고 여겨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내용이 어떤 혐오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이요. 냄새가 독하다든지 아주 구리다든지 말 그대로 썩은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생존에 생물학적으로 위해가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어떤 뭐 정서적인 그런 경험이 혐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나치 시대 때 유태인을 얘기할 때 항상 이런 냄새, 맛과 관련된 용어를 같이 썼던 거예요. 이 더러운 냄새 나는 뭐 유태인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그런 용어들을 부지불식간에 계속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냄새, 맛과 관련된 그러한 단어들은 고전적 조건화로 설명하자면은 무조건 자극에 상응하는 우리에게 혐오 반응을 일으키는 무조건 자극에 대응되어지는 자극이고 유태인이라는 것이 CS에 해당하는 그런 자극이니까 그러한 용어들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이 유태인에 대해서도 혐오 반응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런 고전적 조건을 통해서 유태인에 대한 특정 집단에 대한 신념, 도식이 생기는 거죠. 그게 뭐요? 바로 인지적으로는 고정관념이고 정서적으로는 편견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유태인들을 그렇게 학살도 하고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알다시피 소위 그 사람들을 향한 대인 행동, 대인 신념이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요 1번 얘기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고연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의해서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인간 일반에게 향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특정 집단에게도 향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지금 주변에서 이거 뭐 그렇게 멀진 않지만 과거 얘기인데 우리 주변에서도 당장에 뭐 지역 간에 아니면 뭐 정치적 견해 간에 또 뭐 좁은 범위의 어떤 그것도 그죠 어떤 계층 간에 그런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의 도식이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냐 이렇게 금방 제가 더러운 냄새나는 이런 유태인들 뭐 이런 문구를 예를 들면서 그렇게 설명한 그러한 고전 조건화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주느냐에 따라 그런 대인 행동에 있어서 소위 강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결국 다른 말로 하자면 고정관념, 편견을 낳게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긍정적 신념, 부정적 신념. 이게 지금 긍정, 부정은 뭐예요? 이게 바로 가치평가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지금 대인관계 관련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정서와 관련된 편견 이런 것들이 우리 대인 신념을 구성하는 즉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인간에 대한 신념을 이란 이름으로 도식을 구성하는 내용이 되어지는 것. 자, 그 다음 자기 개념 나왔습니다. 우리 자기 개념 이미 오늘도 말씀드렸고 앞선 시간에도 또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자기 개념은 벌써 한참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자기 개념은 자아 또는 자아 개념, 자아 구조하고 대동소이한 개념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지각이나 신념과 태도 등을 통한 개인의 독특한 체제로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게 정서와 관련된 것이죠. 어떻게 지각하고 인지와 관련된 것이죠. 하는 것이다. 이건 뭐 바로 도식. 그것이 어디 나에게로 향할 때 그걸 자아 개념이라고 이것은 소위 자아란 말과 자아 구조, 자아 개념과
다르지 않는 용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인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다. 이건 뭐 앞서 자기 개념, 이것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성격 심리학적 접근할 때 뜬금없이 프로이드 얘기 나오고 볼비 얘기 나오고 말라 얘기 나오고 행동주의 얘기 나오고는 자아 개념이라는 게 뜬금없이 나왔는데, 그때 뭐 자아 개념이란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격적 요인이다. 그 얘기를 지금 달리 그냥 표현해 놓은 것이죠. 자, 이거 어떻게 뭐 복습이 되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자기에 대한 신념이다. 예, 자기에 대한 신념. 저는 자기에 대한 도식이다. 이렇게 이제 아까 저는 표현했는데, 이것이 자기 개념이다. 자, 자기의 특성이 뭐냐? 학습에 지속적으로 변화된다. 이 학습이 뭐요? 좀 전에 얘기했던 바로 고전적, 토구적, 또는 조작적 그런 학습이죠. 어떻게? 초기 감각운동기에 1차 양육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내가 어떠한 가치, 즉 정석가를 형성하고 내가 어떠한 행동이 강화받아서, 즉 습관으로서 강화합니다. 강화되어서 습관으로서 나의 행동 양식을 구성하느냐. 바로 그런 것들이 성격을 형성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행동주의고, 뭐 볼비가 됐든 말라가 됐든 프로이드가 되었던 1에서 3년 사이에 일어나는 1차 양육자의 관계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고인조구나 도구조구나가. 그것이 뭐 학습에 의한 것이고, 이건 지속적으로 변한다. 하지만 이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손바닥 뒤집듯이 확확 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이 자기 자신에게 향한 도식이 자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식은 뭐 쉽게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했죠. 하지만 변하지 않고 고정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앞선 페이지에 오늘 상대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불변이라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변하는데 그것이 손바닥 뒤집듯이 확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뭐랄까요, 좀 급격한 변화랄까요? 뭐 사람이 변한 걸 보니까 죽을 때가 됐는 것 보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속담 아닌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는 그것이 대단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보다는 대단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노력한다고 되나요? 우리 흔히 노력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 노력이라는 개념도 제가 생각하는 개념과 또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개념을 또 논의해야 될 텐데, 우리의 생물학적 시스템이나 소위 우리 뇌과학이 발달되는데 너를 보면은 억지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바로 이러한 고전 조건이나 두고적 조건을 통해서 소위 우리 행동이 비서술적 체계를 통해서 변화되어질 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총체적 행동으로서의 성격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내가 서술지식으로서 또 갖고 있는 도식의 내용으로서 또 자기 개념을 구성하는 그런 또 인지적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외부로까지 확대된다. 이게 뭐야? 아까 일반화된다는 얘기죠. 일반화된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도식, 즉 개념이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일반화되어서 타인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바로 앞선 페이지에서 자기 개념이란 것은 대인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결국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니까 이게 일반화된다. 확대된다. 외부로 확장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은 타인을 대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심리학을 또 그렇고 소위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이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기 이해와 관련해서 지금 자기 개념. 이 자기 개념이 바로 대인관계. 앞서 봤던 이 대인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어떤 성격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다 할 때 바로 이 외부로까지 확대된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체로 강화적 순환관계를 형성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도식이 점점점 강화되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식이 하나의 이론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설이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갓을
확정적 검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향성. 이건 뭐 학자들이 붙인 전문적인 용어인데 결국은 자기 이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험 자료들만 모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도시 갖고 있는 선택적 주의라는 거, 선택적 주의. 그런 것들만 모으니까 결국 자기 이론 가설을 뒤집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지부식간에 의도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주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론 가설에 부합하는 그러한 것들만 선택적 주의가 되어지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내 이론, 내 가설이 맞다라고 뭐 자기 예언적 실현을 이룬단 말이에요. 결국은 내 생각이 맞구나. 이렇게 우리는 뭐랄까요? 이렇게 심리적 경향성이 있으니까 결국 그 도식은 점점 강화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손바닥 뒤듯이 휙휙 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속적 변화라는 것은 도식이 점점 공고해지는 그런 변화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도식이 깨어지는 이 도식이 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이제까지 알든 모르든 부지부식간에 갖고 있던 소위 인지적 그런 내용 그리고 행동 방식이 이것이 문제를 일으켜서 갈등을 일으켜서 깨어질 때 이 도식이 변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지속적 변화라는 것은 기존의 도식을 계속 강화하게 되니까 흔히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꼰대가 되는 거죠. 그 도식이 옳다고 얘기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인간의 이런 심리적 속성이라 얘기할까요? 이것이 저 같은 어떤 개인적인 삶, 어떤 주관적인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소위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 얘기하는 그런 경우에도 적용된다. 어디? 가설 확정적 검증이나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이 용어야 전문가가 얘기했으니까 이 용어 자체가 그죠? 흔히 쓰는 말이 아니라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만 보고 그걸 가지고 내 생각이 다시금 맞잖아라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도식을 계속 견고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개눈에 똥만 보이는 그런 식으로 그것이 저희 같은 한 개인의 주관적인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소위 과학이라 얘기하는 전문화된 객관적인 그러한 지식을 얻는 그러한 경우에도 일어난다는 얘기로 제가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깎아서 달을 표면을 봐고는 그 달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을 통해서 지동설을 지지하는 증거로 그렇게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을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 속성으로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지금 어디 자기 개념에도 그렇게 적용되어지고 이 자기 개념이 이렇게 대인관계도 적용되어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자, 자기 개념의 발달. 이세경부터 나라는 인식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게 아까 감각, 운동기가 0에서 소위 2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후에 2세부터 어디 해당한다? 바로 전조작기, 대상 영속성이라는 그러한 인지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에 바로 어디? 여기에 나라는 인식도 발달한다. 즉 대상 영속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대상이 계속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겠죠. 예.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 개념이 발달되어진다. 이때는 서술적인 지식도 있겠지만 감각운동기 대부분의 비서술 지식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도식이란 것을 소개할 때 칸트의 개념인데 삐아제가 이 도식이란 개념을 가지고 감각운동기부터 도식이 발달한다 얘기하면서 제가 아까 쭉 그 4단계, 5단계 소개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한 도식이 언제 발달하느냐. 이세경부터 나라는 인식의 발달과 함께 시작한다 하는데 이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도식이고 세상, 대상에 대한 도식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자기 개념에 국한해서 그 발달이 지금 2세경부터. 그리고 7세 전까지는 자신을 신체적 특징으로 기술한다. 이 7세 전까지가 바로 전조작기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 이런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이 구체적인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만지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추상적,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즉, 자기 개념, 자아를 구성하는 도식을 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뭐 발달되어지냐,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냐면은 자기를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념, 즉 자기를 향한 도식이 이런 단계를 보인다. 7세 때는. 그럼 10세 전후부터는 이 10세 전후가 아까 얘기한 대로 초등학교 4학년 공부가 어려워진다. 즉 추상적인 그런 일반화하는 그런 사고를 요구한다고 여기지는 바로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단계죠. 그때부터는 추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삐아제 인지발달 얘기하면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그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얘기를 하면서 뭐 초등학교 학년과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그때 일어나는 소위 인지적 발달의 특징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때서부터 감각운동기부터 도식이 발달하는데 이 도식에 서술적인 요소와 비서술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도식을 지금 어디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것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얘기를 하는 중에 지금 10세대 전후, 10세 전후가 바로 뭐 형식적 조작기가 시작하는 그 경계 지점이죠. 그때 바로 추상적으로 자기를 이제 기술한다는 거.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 추상적 넘어오면서 그리고 나라는 인식 발달 시작하는 것이 2세라 했으니까 전조작기로 넘어오면서 바로 나에 대한 도식이 비서술적인 것은 물론 처음부터 시작되었고 점점 넘어오면서 서술적인 내용이 이 도식을 구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기로 접어들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한다라고 하는데 이 자아 정체감이 자아 개념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이고 이 자아 정체감은 다시금 얘기하면 나에 대한 도식으로서 서술적인 것과 비서술적인 것으로 구성되어지고 서술적인 것은 소위 내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나에 대한 도식의 내용, 인지적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가치 판단과 관련된 정서적인 내용, 인지적 내용이 되어지면 자기 개념이고 정서적 내용이 되어지면 이것도 한번 했습니다. 자아 존중감, 줄여서 자존감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비서술 지식으로서 자기 개념을 비서술 지식으로서의 도식 중에 자기 개념을 구성하는 것들로는 뭘 들 수 있나요? 바로 고전적 조건화 또는 조작적 조건화된 바로 나의 행동이라 얘기할 수 있는 습관화된 행동이라 얘기할 수 있는 제2의 천성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것이 지금 대인관계와 관련될 때는 인간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대인기술, 인터퍼스널 스킬이라 얘기한 대인기술이 되어지겠죠. 자, 여기 자기 개념 발달 앞서 말씀드린 삐아제의 인지 발달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쭉 말씀드리고 자기 개념 발달을 저는 좀 더 보편적인 개념인 도식의 발달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대인 신념 다섯 번째. 자기에 대한 신념이 자기 개념이다. 계속 반복되어지고요. 제가 타이틀을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앞에 타이틀 5번에 지금 하위 1, 2, 3 이런 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시 써놓은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자기 개념에 대해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아, 즉 자기 개념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뭐 미국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되고 심리학에서는 뭐 윌리엄 제임스가 심리학자 유명하지만 또 그 윌리엄 제임스는 또 그 시대에 또 이제 천재라고 입혀지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뭐 심리학을 이란 학문 바깥에서는 이제 철학자로 더 유명해요. 철학자로 기능주의적 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 윌리엄 제임스는 이제 생물학적 베이스를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이 윌리엄 제임스가 생각하는 자아, 자기 개념 뭐 자아는 의식 경험의 대상이 되어진다. 왜? 자아, 즉 나를 향한 도식 중에 아까 서술 지식이라는 게 있다 했죠. 그럼 의식 경험의 대상이 되어지고 자아의 모든 측면은 삶의 의미를 고양시키나 감소시키는 초미약한다. 왜? 나를 향한 도식이 자기 개념이고 자기 개념이 여기서 다르지 않는 윌리엄 제임스의 자아 개념인데 이 자아 개념은 뭐? 아까 도식은 뭐?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있다. 항상 도식 안에는 가치평가가 따라간다니까 바로 이러한 요소가 나의 삶을 어떻게 의미 지으며 그것을 고양시키거나 감소시킨다. 즉 달리 얘기하면 자존감을 높이거나 자존감을 낮추거나 함으로써 이 자존감과 관련된 자기 개념이 외부로 확장한다 했죠. 그래서 어디?
대인 신념에게도 관련되어진다. 대인 신념에도 적용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자아는 자아 존중감을 고양시켜 만족시키거나 낮추어 불만족시킨다. 지금 자아 존중감, 나를 향한 도식, 즉 자아 개념 또는 자아는 크게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고 할 때 인지적 요소가 자기 개념, 지금 윌리엄 제임스의 자아가 되어지는 것이고 정서적 요소가 바로 자존감, 자아 존중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아 존중감이 어떠냐에 따라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 불만족, 그것이 어디 외부로 확장되어서 대인 신념, 타인에 대해서도 만족 불만족, 긍정적 부정적 신념을 낳게 되어진다. 아까 앞서 봤던 이거 말씀드렸던 때 했던 내용 아닙니까? 자, 그리고 자기 개념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부여해서 중요성이 다르다. 자, 이 윌리엄 제임스는 자기 개념, 자아를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여기 보면 물질적 자기가 있고 자아가 있고 자기 개념이 있고 심리적 자기, 자아 개념, 자기가 있고 사회적 자기가 있다. 이것들이 결국은 뭐요? 자기를 향한 어떤 도식을 구성하는 인지적, 정서적 내용이 되어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느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느냐,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주느냐, 이것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메슬로의 욕구 위계 단계에서 그죠? 1차 양자의 관계 속에서 어느까지 발달되어지며 그 어느 욕구에 내가 더 중요성을 주느냐, 이렇게 됨에 따라 대인관계를 통해서 내가 성취하고 싶은 욕구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것이 상방 간에 서로 기브 앤 테이크 안 되어지면 그것이 결국 인간관계 갈등을 낳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또 나누는 거예요. 동일한 어떤 자기 개념과 관련해서 이때는 이제 대인 동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대인 동기의 발달 단계가 어디냐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다 얘기한 것이고 여기는 지금 대인 신념이라는 개념 하에서 자기 개념을 구성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어디를 내가 중요시 여기냐가 이것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 개념에 있어서 다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기에 중요하게 여기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결국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 더 많은 충족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충족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일자 양육자의 관계 속에서 어느 부분이 고전적 조건에 대해서 더 중요한 가치를 두거나 강화되어서 이 각각의 부분 중에 어느 부분과 관련된 행동이 많이 강화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성이 다 사람마다 달라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를 구성하는 자기 개념, 자아 중에 물질적 자기를 저는 더 중요시 여긴다면은 그죠? 저를 평가할 때 자아 존중감에 있어서도 성격이나 교우관계보다도 내 외모가 어떠냐, 내 재산이 어떠냐에 따라 나의 자아 존중감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렇게 평가되겠죠. 그리고 나의 인지적 요소를 할 수 있는 자기 개념도 나는 뭐 어떠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겠죠. 근데 왜 이 물질적 자기에 제가 중요성을 뒀을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 부분이 더 가치 있게 평가받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 즉 고전적 조건이 되었다. 아니면 이웃과 관련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충족됨으로써 내가 강화받았다. 제가 인간관계를 얘기했지만 다시금 얘기하면은 결국 감각운동기에 일어나는 1차 양육자 사이에서 부지부식 간에 일어나는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1차 양육자가 어느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정서와 관련된 가치 형성을 해줬고 그리고 어느 부분과 관련해서 행동을 더 강화시켜줬냐에 따라 나의 중요성은 결정되어지겠죠. 하나의 도식이란 이름으로서의 나에 대한 신념이 그래서 제가 여기에 중요성을 준다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자아개념 세계 중에 나에게 여기에 중요성을 준다면 저는 외모에 의해서 재산에 의해서 자아존중감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고 외모와 재산과 관련해서 자아존중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대인관계 속에서 충족되어질 때, 즉 강화받을 때 나의 행동은 나의 성격을 이루는 습관이 되어지겠죠. 자, 물질적 측면, 심리적 자기는 성격, 능력, 적성에서 내면적 측면,
사회적 자기는 교우관계, 이성관계,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신분에서 관계적 차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자, 어디에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나의 조중감을 높여주고 낮춰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소위 나의 성격이라 얘기할 수 있는 행동, 습관도 그 부분과 관련된 것이 강화되어서 주로 나타날 테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강화시키거나 나의 가치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대인관계가 지향될 테고 그쪽으로 향할 테고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러한 인간관계는 갈등을 낳게 되겠죠. 또는 그런 관계는 뭐 지속되지 않거나 아예 하지도 않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칼 로저스의 자기 개념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윌리엄 제임스가 소개한 것도 있고 또 칼 로저스가 생각한 자기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다면적 구조를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세 개였죠. 윌리엄 제임스는. 그런데 칼 로저스가 대표적으로 또 인본주의 심리학자거든요. 메슬로, 자아실현자의 특징을 소개한 그 메슬로와 함께 대표적인 인본주의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 개념은 현실적 자기가 있고 이상적 자기가 있고 의무적 자기가 있고 가능한 자기가 있다. 현실적 자기는 현재 나의 정보를 포함한다. 자, 현실적 자기 이거를 정말 타당성 있게 또는 객관적으로 가지기는 좀 쉽지 않죠. 이 도식이라는 것이 주관적이고 그러하니까 그래서 이 도식이 좀 더 타당성 있게 그리고 끊임없이 건강하게 변하려면은 이 도식이 깨어지는 즉 달리하면 갈등과 문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인식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는 그러한 소위 노력 얘기할까요? 그런 어떤 행동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현재 자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것이 현실적 자기예요. 근데 현실적 자기가 이 타당성 있게 가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쉽지 않다. 제가 이제 부연으로 첨가시키고요. 자, 다음 이상적 자기는 이상적으로 되기를 희망하는 나의 모습이야. 그리고 의무적 자기는 부모 또는 부모같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은 나의 생존과 관련해서 나에게 중요한 가치와 그리고 나의 행동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사장님이 저한테 왜 중요하죠? 선생님이 저한테 왜 중요하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어릴 때 부모님 왜 중요하죠? 나의 생존과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존재, 유지, 적응을 과 관련해서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저한테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세상에 대한 가치평가와 함께 나의 생존에 적응적인 그런 행동들을 강화시켜주는 사람이죠. 그것이 칭찬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점수가 되었던 돈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 즉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어떤 행동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물 또는 부정적인 결과물을 주느냐가 결국은 나한테는 소위 기대라고 이름을 붙인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 모습이 되어질 때 이게 의무적 자기가 되어진다. 그리고 가능한 자기는 앞으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보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칼 로저스는 4개로 나눴는데 이들 간에 비교를 했을 때 현실적 자기를 기준으로 이상적 자기와 비교했을 때 현실적 자기를 기준으로 의무적 자기와 비교했을 때 현실적 자기를 기준으로 가능한 자기와 비교했을 때 각각 우리가 자기 자신과 관련된 자기 개념뿐만 아니라 자아 존중감이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칼 로저스가 생각하는 자기 개념과 관련된 우리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어. 자,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를 비교했을 때 이것이 일치하면 뭐 가장 바람직하다, 아이디얼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즉 괴리감이 느껴진다. 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좌절과 패배감, 패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바라는 모습은 이런데 현재 모습은 그렇지 않다면 저는 실망하게 되어지고 난 실패자 이런 생각을 하기 쉽겠죠. 그리고 현실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가 비교되질 때 뭐 일례로 부모님은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저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죠? 부모님의 영향력이 크다. 뭐 경제적으로 또 뭐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뭐 많은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독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뭐
신체적으로는 그걸 몰라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나에게 굉장한 부담감, 이제 어깨에다가 그냥 돌덩이를 그냥 이고 지고 있는 듯한 그런 부담감을 경험하겠죠. 그리고 현실적 자기가 가능한 자기,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인데 나는 앞으로 내가 바라는 무엇이 또는 내가 바라는 뭐 어떤 삶이 될 가능성이 없다 하면은 이것 또한 엄청 좌절감을 경험하겠죠. 패배감을 경험하겠죠. 하지만 내가 현실은 이러하지만 가능한 자기 모습 사이의 괴리가 있긴 하지만 내가 앞으로는 이것을 그 괴리를 좁혀나가고 결국은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 여기지면은 우리는 오히려 자신감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나는 잘난 놈이야 라고 생각하는 소위 자기 효능감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겠죠. 자, 이것이 칼 로저스가 갖고 있는 자기 개념과 관련된 구조 네 가지. 그리고 이들 간의 비교, 그 사이에서 괴리가 있느냐, 있다면 어느 만큼 크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여기서는 부정적인 예를 이제 소개했는데 이러한 경우에 나의 자기 개념, 자기 존중감이 이러하다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이 결국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또 확장되어서 영향을 줄 것이다. 아까도 몇 번 반복했지만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요 것과 관련해서 제가 행동이 개념을 만든다. 좀 따옴표를 해가지고 인용문을 하나 넣어놨는데 제가 이제 일단락하는 의미에서 이런 인용문을 넣어놨는데 행동이 개념을 만든다. 의식적 자아는 우리 신체 운전자가 아니라 성격이다. 이 말이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인지라는 이름으로 이 용어가 좀 구별되지 않고 혼용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것이 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즉 잘못 이해하면 타당성이 떨어지는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다면서 제가 10여 분 이상 장황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인공지능 얘기도 하고 생물학적 타당성을 봐서라도 이게 안 맞다 얘기했던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행동 그리고 이 개념은 소위 그런 언어 바로 개념이란 게 그거 아닙니까? 언어 기반의 어떤 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서술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인지 처음 시작할 때 인지란 개념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상황, 사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위 언어 기반의 인지, 달리 신념, 개념, 사고, 생각을 만들어내고 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결국은 행동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그것에 대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 또는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신념, 개념, 사고, 생각을 가지느냐 즉 도식에 있어서 서술적 지식을 가지느냐가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이 원인이고 결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초두에 하기 위해서 인지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도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10여 분 얘기했던 거. 바로 그것과 관련된 문구예요. 행동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의식적 자아라는 것은 즉 언어 기반의 우리 인지 즉 자기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를 움직이는 즉 우리 행동을 만들어내는 운전자 원인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올라타고 있는 성격이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사건, 상황, 자극 뭐 여기서는 인간관계니까 우리가 어떤 타인 이런 경우를 경험할 때 즉 노출되어진다 할까요? 경험할 때 나에게서 행동이라고 부르는 좁은 의미의 그런 것도 생겨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금방 그런 뭐 언어 기반의 인지라고 얘기하는 소위 사고, 생각, 신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그러한 서술 지식에 해당하는 것도 병렬적으로 생겨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경험을 할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이러한 언어 기반의 인지, 사고, 신념, 즉 서술 지식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구현한 언어 기반의 계산 과정을 통해 구현된 컴퓨터도 인공지능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주 단순한 생물의 어떤 그런 인지 처리도 설명하지 못하더라, 구현하기 힘들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상황을, 자극을 다 비슷한 얘기죠. 우리는 인간관계니까 어떤 타인을 경험함에 있어서도 그것은 우리에게 소위 좁은 의미의 행동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의미의 어떤 이러한 현상도 만들어낸다. 그래서 행동주의에서는 이것도 결국은 인간이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측정을 통해서 제가 글을 쓰고 말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숟가락질하고 잠을 자는 것처럼 이것도 측정을 통해서 관찰하고 이걸 다 묶어서 행동이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개념 정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문구 행동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의식적 자아라는 것은 우리 신체의 운전자, 즉 행동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아니라 단지 같이 올라타고 있는 승객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의 신념 얘기할 때 이 신념이란 개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1950년 이후로 이것이 지금 뭡니까? 인지주의 또는 인지심리학이 심리학 내에서는 이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인간관계에서 소개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인지심리학적, 언어 기반의 그런 논리적, 인지적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타당성이 좀 회의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떻게 이론화하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느냐, 행동 수정하느냐, 변화하느냐가 전략이 결정되어지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많이 길어졌는데 한마디만 더 하고 또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수업이 인간관계 심리학이죠. 바로 심리학이라는 것이 이게 이론을 배우는 것 아니에요. 즉 바로 전문적인 어떤 도식을 배운다. 즉 일반화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기서는 소위 개인적 경험보다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일반화, 추상화함으로써 하나의 이론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인간관계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듣거나 이걸 들으실 때는 이런 과목을 통해서 내가 실제 삶 속에 내가 적용하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적용되어지고 실제 변화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심리학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론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는 이 내용이 흥미가 떨어지고 이걸 왜 배우지? 결국 이론이잖아.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부지불식간에 우리 안에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리학이라고 해서 배우는 이런 이론들이 별로 흥미가 떨어지고 적용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을 이미 해보신 분들은 또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담 심리학이란 과목이 있죠. 상담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들어보면은 상담 심리학의 이론과 실제라는 부분이 있죠.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이런 과목도 있고 그 이론도 배우고 이것이 실제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을 배우는 그런 과목이고 이러한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목은 인간 관계 심리학의 이론과 실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 이론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는 이 내용이 흥미가 떨어지고 재미도 없을 수 있고 뭐 결국 이래서 어땠단 말이야. 내 삶에 실제 적용하고 변화돼야지.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소개되고 있지 않은데 바로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뭐 원효 얘기니 뭐 성인들 얘기니 또 뭐 그저 저희 개인적인 것과 관련된 얘기니 뭐 해서 계속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과목은 인간관계 심리학이기 때문에 이런 실제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의 심리학의 이론과 실제라는 커리큘럼이 있어서 그런 과목을 다룬다면은 실제 현장에서 우리 대인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려면 이렇게 조절되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겠죠. 그런 다루는 과목들이 이제 뭐 실제가 되어지겠죠. 그런 식의 어떤 커리큘럼, 그런 교재들도 나와 있어. 교재를 보면 실제 이렇게 실습도 하고, 프랙티스도 하고, 적용도 해보고, 그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하는데, 저희 과목은 인간관계 심리학이라서 이론 위주로 그렇게 말씀드려서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이것이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름대로 그렇게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여겨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좀 너무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